제가 건물에다가 한 얼마 썼냐면은 한 22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예. 220억 다 갖고 있지는 않고 제가 연희동, 역삼동, 한남동, 동교동 그 다음에 한남동 거 팔고 한남동 건물 다시 사는 것까지. 그래서 5개 건물을 매매했고 그 중에 그 한남동 거랑 역삼동 거는 팔았어요. 지역은 용산, 강남, 마포 이렇게 중심으로 좀 했었죠. 연희동은 서대문구죠. 예.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하는 투자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 투자가 요 정도였고 뭐 그 전에는 오피스텔도 하고 분양권도 하고 뭐 재개발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예, 아파트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근데 이제 건물로 남아있는 거는 저 5개 중에 지금은 3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동산들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겪었던 썰들도 앞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한 바가지일 텐데 제가 오늘은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원래 이제 건물 투자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정보를, 정보 아니죠. 별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건물주들은 다 알게 된 그런 얘기지만 건물을 사기 전에는 모르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물 사실 때 저 같은 실수는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예, 초보일수록 무조건 거래량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게 좋습니다. 초보일수록 어디에 사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높은 지역. 여러분들이 구별로, 시별로, 동별로 거래량을 뽑아 놓은 다음에 거래량이 높은 지역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 거래량이 높아야지 자기 가치의 거래가 돼요. 거래가 적은 지역은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임대 수익률도 높아요. 옛날에 임대 수익은 어쩔 수 없이 뭐 2년마다 1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거래 가격이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눈탱이를 맞기도 쉽고 아니면 팔 때 쉽게 뺏기기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다? 거래량을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초보가 눈탱이도 안 맞고 덤탱이도 안 쓰고 그냥 적정 가격에 샀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 적정 가격에 팔고 싶어. 그럼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높은 곳에다가 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거래량이 그런 지역에 따라서도 변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 사서 거래량이 많을 때 팔잖아요. 그러면 왜곡되게 싼 가격에 사서 정상적인 가치에 판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래량 관련된 정보를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 제가 그 빌사남이라는 친구랑 같이 이 건물 스터디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거래량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시기별로 거래량과 매물 변화량, 그 다음에 중개하는 데이터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경험도 못 해본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이랑 안 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거에 준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밸류맵이라는 거, 밸류맵.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이랑 평당가, 실제로 발생했던 거래, 그 다음 매물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직업적으로 수집하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밸류맵이나 디스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충분히 건물도 수집을 할 수가 있더라. 저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부동산에서 받은 그 매물장이 있어요. 매물들 이렇게 파일 해가지고 준 거. 저는 그것만 보고 이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밸류맵이랑 그 네이버랑 그 디스코나 이런 거랑 거래 매물을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네이버에는 이미 거래된 매물이 너무 많이 등록돼 있어요. 건물 살려고 그러는 사람 한 명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보통 복비가 한 1%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100억짜리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건물 100억씩 하잖아요. 그럼 한 1억씩 떨어지는 거야. 예.
한 달에 건물 하나씩만 해도 12억인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여튼 그런 얘기야. 제 얘기는 거래만 해도.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하는 전화 한 통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건물을 네이버에다 해놔요. 그럼 그거 보고 전화하잖아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구경하러 가면 다른 거 보여줘요. 예. 그래서 수개월 전에 거래가 된 매물임에도 네이버에서 안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이버보다는 밸류맵이나 디스코를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샀던 건물 중에 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거래 시점에 부동산에서는 이제 거래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 제가 몰랐어. 그래서 거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위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린가 싶죠? 뭐냐면은 위반 건축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물 사선 제한이 있는데 여기를 뭐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좀 더 받아. 그러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과태료랑 이것이 좋아짐으로써 얻게 되는 임대료의 증가분이랑 비교하면 임대료 증가분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과태료를 계속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 받아서. 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태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점에는 이득이에요. 매매 시점에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올라간다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월세가 더 이득 보는 그거를 다 까먹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반 건축물 복원공사를 해야 돼요.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빠져요? 건물 월세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월세가 조금만 빠져도 건물 전체 가격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월세 기반으로 산정했던 이 건물 가격 자체가 잘못된 산정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층마다 2개 호실이 있어요. 5층인데 5층이죠, 5층. 5층인데 한 층마다 2개 호실이 있어가지고 10개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1층은 뭐 상가 2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은 300씩 300 해서 600만 원 들어가 있고 2층부터 5층은 150씩 150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전체 다 더하면 한 1800? 그쵸? 예. 그러면은 1800일 때 12개월 월세는 얼마인가요? 1800일 때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2억 1600이잖아요. 뭐 2억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2억 1600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이게 강남에 있는 거래 가지고 2%에도 거래가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2%라고 할 때 이 건물은 한 1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억의 2% 얼마예요? 2억이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증금이랑 대출 환경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수익률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여튼 근데 여기에서 위반 건축물이 5층이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2개 호실에. 그래서 이거를 보건공사 하느라고 돈 들었는데 그거는 뭐 보건공사 했다고 하고 그래서 50만 원씩 깎인다고 해볼게요. 50씩 깎여. 그러면 얼마 되나요? 원래 150이었는데 100백이 됐고 월세가 100만 원이 빠졌잖아요. 그쵸? 100만 원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1200 나누기 2% 하면 되지.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지는. 6억 손해본다는 거야. 마이너스 6억. 왜? 6억의 2%가 1200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100만 원이 깎이면 6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건물을 거래할 때 협상은요, 이거예요. 건물 가격은 논리 싸움이에요. 근데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복원시 수익률로 깎아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인지를 보는 게 그게 내가 건물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건물 가격을 이렇게 환산 수익률을 얼마로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건물주가 4%에 내놨어.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 건물주한테 살 때 내가 살려고 하면 요거를 그대로 역공을 할 수 있는 그거라니까. 4% 내놨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100만 원 깎인다 그러면 뭐 4%면은 3억이죠, 3억. 3억은 깎을 수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거 논리 하나만 있어도. 위반 건축물에 저는 그거를
깎으려는 시도도 못 해봤어요. 왜? 몰랐으니까.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몇 억짜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억 번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1억 아끼면 저한테 100만 원씩 입금하세요. 농담입니다. 3번 대출. 대출 뭐냐면 여러분 대출 50%만 하라는 얘기예요. 대출 몇 프로 뽑아주냐면 대출이 한 80%까지 나옵니다. 70에서. 대출이 이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몇 프로 뽑으라고요? 대출 50%만 뽑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시기가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50%만 대출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이번에 만약에 이런 고금리가 왔죠. 고금리가 왔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그 전에 고정금리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고정금리 만기가 이제 올해부터 오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저금리에 풀로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후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고금리 시기가 오는 것과 동시에 뭐가 왔어요? 저 세무조사도 그때 왔어요. 동시에 리뷰엉이 사태도 그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위약금으로 토해내는 것만 한 1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물 2개 팔았죠. 앞으로 들어올 세무조사 결과도 모르는 상황이고 내가 어쨌거든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때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거래량도 없는 시기였고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뭘 팔았냐면 제가 한남동 거랑 역삼동 거를 팔았어요.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거를 진짜 조금 남기고 팔았어요. 그때 저는 나머지 건물도 대출을 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데미지가 컸을 수 있는데 저는 모아놓은 돈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풀로 대출받은 상황이었다면 정말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원래 부동산은 내가 힘든 시기에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데미지가 돼. 대출을 많이 하면. 저는 부동산이 무슨 역할을 해줬어요? 버팀목 역할을 해줬어요. 왜? 대출을 내가 반 정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흐름이 지금 좋을 수 있어요. 한 월 3천만 원 번다고 해봅시다. 내가 한 이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이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건물에서 월세가 1,000만 원 나오는 건물인데 이거를 이자가 2천만 원 나오는 상태로 구입을 한다고요. 아니면 1,500만 원. 그러면 얘가 커버가 돼요? 이거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얼마 벌어? 나 한 3천만 원 버니까 한 1,000만 원 내가 넣으면서 버텨보지 뭐. 이거 해가지고 싹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리스크가 2배로 늘어요. 리스크 곱하기 2야. 왜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돼야 되기 때문인데 바로 금융 환경 그리고 사업 환경이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하는 거는 내 실력이지. 근데 사업 환경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금융 자산을 사는 거는 내 선택이지. 근데 금융 환경은 내 선택이 아니야. 이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를 모르면 풀로 하고 이거를 더 하는 거를 한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금융 환경이 변했고 사업 환경이 제가 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가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적자를 다시 못 때우잖아.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얘가 금리가 더 올라가. 2천만 원이었는데 금리 올라가가지고 뭐 2,500 됐어. 사업 환경도 악화됐어. 보통 금리 인상 시기와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시기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주가 빠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내가 동시에 맞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뭐가 돼야 돼서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현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부동산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출을 50% 이상 껴가지고 부동산을 한다? 이거는 스스로 진짜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무리 번아웃이 와도 멈출 수가 없고 고통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힘들수록 부동산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원래는 내가 부동산이 있으니까 때려쳐야지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융 환경까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대출 80 이거 받지 말고 이거 50% 받으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진짜 와 그게 그 얘기였구나 진짜.
이거 얼마의 가치인지를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얼마의 가치인지를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러면 돈이 남는데 내가 더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절반의 영끌. 이게 뭐냐면 반끌이라, 반끌. 대출을 풀로 받아. 근데 뭐냐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내 돈이 캐시가 한 100억이 있으면 50억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50억 가지고 풀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건물 운영해요. 근데 뭐예요? 나 캐시 50억도 있는 거지. 예.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요 캐시 50억은 뭐 어디예요? 뭐 MMF나 뭐 그런 데다가 넣어놓거나 하여튼 총알로 좀 가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해도 사실상 50% 대출을 받은 거랑 다를 바는 없지만 뭔가 느낌적으로 더 편안한 느낌은 있죠. 왜냐면 캐시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현금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현금이. 예. 대출은 50%만 받으세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에서 준 임대 수익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스코나 밸류맵스라 그랬어요. 그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물 리스트를 줘요. 줄 텐데 문제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와, 부동산에서 이 준 매물 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완전 금매네. 대박이다. 나 완전 VIP 된 것 같아. 막 책자로 만들어서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너 뭐 돼? 막 이러잖아요. 아, 나 뭐 됐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매물 이만큼씩 해가지고 팍 정리해가지고 줘. 예, 그 다음에 막 대외비 막 도장 찍혀있고 막 이래. 예. 아, 기분 좋죠.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물이 12개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모두 수익률이 2%예요. 근데 3.5%짜리를 딱 보면은 오, 이거 수익률 좋네. 아, 입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수익률이 좋은 거 보니까. 근데 딱 봤는데 다음 장 보니까 입지도 너무 좋아. 막 앞에 막 한 12m 도로 막 앞에 있고 옆에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 조금 우기면은 이거 코너라고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나니까 이거는 와, 내가 지금 12개 중에 얘가 베스트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더 자료를 찾아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쫙 넓게 받아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정도 입지면은 4% 5% 수익률짜리도 수두룩하게 있는 동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보여주고 이 스토리를 들려주는 매물에 너무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들은 이 파는 스토리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네, 아니면 여기 건물주가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딸이 있는데 딸이 어쩌고, 그 스토리를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케팅 공부를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판매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스토리입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윌북에서 아마 나왔던 건 그런 책 같아요. 여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 뭐 급처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얘기를 해줘요. 그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꼭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래 가지고 금방 팔릴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에서 준 리스트만 믿으면 안 된다. 더 많은 정보를 내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요. 요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다섯 번째는 좀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수익률 얘기가 나온 김에.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이제 제시한 임대료는 뭐예요? 부동산 건물주 입장에서의 임대료잖아요. 건물주의 임대료야. 임대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료죠. 이 근처 비슷한 사무실이나 상가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인지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가 좋은 이유를 말한다 그래도 만약에 여기가 엄청 좋아, 진짜 뭐 여기 짱짱맨이야, 그렇지만 뭐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여기가 무조건 좋은 이유, 여기 뭐 옆에 뭐 지하철 입구가 있는데 사람들 동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횡단보도 있고 어쩌고 막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옆 건물이랑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까요? 옆 건물에서 얼마 받고 있으면 여기 월세가 높게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얘 월세가 아닌 거야. 예. 그 동네 월세가 아니에요. 건물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의 상황을 봐야 돼요. 나 완전 부자야. 그래가지고 월세고 뭐고 나 수익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다시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꽃가게 차릴 거야. 손님 없어도 돼. 샷다 내리고 그 안에서 고스톱 칠 거야. 막 예를 들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뭐 대출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를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 동네 수익률을 알아봐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평당 8만 원 받는데 이 동네 아무리 뒤져봐도 다 평당 8만 원이야. 근데 여기만 신축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 14만 원 받고 있어. 근데 그게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속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는 건. 그 다음에 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6번째. 주차. 임차인들이 이제 월세 얻으러 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주차.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근처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값이면 그 건물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그거 보고 많이 들어와. 그러면 결국에 세상은 수요와 공급인데 근처에 공용 주차장 있는 거를 내가 사게 되면 그게 내 건물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인프라야.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건물주는 거기 들어갈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게 아니면은, 그죠? 주차보다 입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주차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만약에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면은 입지보다 그 운영 측면에서 얼만큼 임차인을 내가 유치하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입지만 보면 되는 거는 내가 다시 지으면서 뭐 지하 파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돼. 돈도 있고. 근데 요즘에 다시 지어서 하려고 그러는 분들보다는 지어진 거 운영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 뛰기 20억 뛰기 하려고 좀 싸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장 좋아지면 이제 팔아야지. 약간 이런 감성으로. 그렇게 운영으로 갈 거면 삐끗하면은 장기전 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와 공실이 미치는 영향이 좀 커요. 근데 다시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공실이 영향을 안 줘요. 왜냐? 어차피 다 내보내고 다시 지을 거니까.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자, 여러 개를 이제 부동산에서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비교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동산 중개인이 원하는 물건을 계약하게 돼요. 네. 왜? 우리는 정보 비대칭 상태에 있거든. 그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상대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동산을 무작정 믿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팔고 나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다 되고 나면은 연락이 안 되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세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향후 시세, 뭐 전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중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는 거야?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야.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가격 전망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 복비를 내고 내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디스코나 밸류맵 이거를 왜 자꾸 들어가냐면 실거래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는 연도별로 거래 가격이 공개돼 있고 동시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들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곳에 의존하면 안 돼.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이, 한 부동산에 의존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은 부동산들이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만 의존하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 곳을 알아봐야 돼. 여러 곳을. 그래야지 진짜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특별 대우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돌아다녀 보면 다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 부동산 저 스터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와가지고 초보자분인데 나이 많은데 돈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부동산에서 받은 대우가 특별한 줄 알고 그런 걸 자랑을 해. 근데 그거 다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예. 뭐 뭔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보시고 뭐라 할까봐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부동산에서 해주는 그런 의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든 곳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의 본질은 의전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전화 통화를 친절하게 해주고 뭐 서비스를 해주고 언제 해도 받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얼만큼 잘 깎아오느냐, 아니면 깎이고 안 깎이고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말하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이 매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진실성, 그게 제일 저는 부동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8번째는요, 8번째는 좀 그런 거예요. 8번째는 이거 맞나? 매물 출하라 그러나? 출하 시기.
제철 매물인가? 제철 매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쌀도 뭐가 있냐요. 추곡수매 해가지고 이렇게 싸놨던 정부미가 있고 햅쌀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매물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추곡수매 돼가지고 여기저기 깔려있던 엄청 오래 묵은 애들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매물이 등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좀 물어보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매물에 대해서 최신순 정렬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 좋은 거는 빨리 집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매물 시기를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거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매물 언제 나왔어요? 이거 저번 주 나왔어요? 막 이런다고. 그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설계가 다 떠져 있고 새로 지은 거 막 3D 모델링 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래가 진행되다가 안 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야. 그걸 갑자기 내가 언제 그 매물을 물어볼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브리핑 자료가 디테일할수록 뭐예요? 매물이 나온 지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반대인 거야. 자료가 좋을수록 안 좋은 매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꽃길로 돼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거 3D 모델링 다 돼 있고 임차 내역 다 돼 있고 임차인 우량 임차인인지 막 다 돼 있고 막 이런데 왜 안 팔리고 있는 거지? 오히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매물은 임차 내역을 알아내기 어려워요. 막 전화했는데 협조가 안 돼. 아씨 이거 진짜 안 팔 건데 왜 그 임차 내역 막 임차인이 문 안 열어줘 막 이런 거. 와 내가 돈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서 내가 사야 되나? 이런 게 좋은 매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무슨 도면 보고 이런 거 협조가 너무 잘 되고 막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막 너무 막 이상해. 너무 잘해줘.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은 안 그렇다고. 잘해주는 놈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에요. 예. 그리고 왜냐면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도 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거. 잘해주는 게 별로일 수 있다. 이거랑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연락 오는 매물. 여러분들이 부동산 한 군데만 아니라 그 동네 이제 부동산 여러 곳 이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동시에 여러 곳에 빵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진짜 금매는 내가 속에 꽁꽁 감춰놓고 VIP한테만 준다. 우리만 갖고 있는 매물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매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금매를 해야 돼. 내가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주식 갖고 있는데 시장가에 던져야 돼.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진짜 금매면 당장 죽겠으면 진짜 돈이 너무 급해. 그러면 한 곳에만 비밀리에 내놓는다? 아니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부동산에 다 연락합니다. 그래서 잡히는 놈한테 팔아야지.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옛날에 2018년에 역전세 맞은 적이 있어요. 역전세. 전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역전세가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때 용인에서 역전세를 맞았는데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자기들한테만 내놓으래. 그 내놨어요. 근데 오는데 아무 답이 없는 거야. 예.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에서 그 동네 부동산 싹 검색한 다음에 그 반경 2km 정도 원으로 싹 돌렸어요. 그 안에 있는 부동산 다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내놨던 데서 한 2달 동안 답이 없던 데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구경하는 집 돼가지고 아무도 거기 안 살걸요? 그 웬걸 이거 전화 돌리자마자 그 다음날 다 갔어요. 싹 던지니까. 오리역에 있는 분들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용인이었는데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8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여튼 8가지 여러분들이 돌려가면서 좀 정리해가지고 진짜 건물 살 생각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두면은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물 산다면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진짜 하나만 좀 생각해보자면 이거예요. 부동산이 진짜 간이고 뭐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잖아요. 근데 팔고 나면 뭐다? 남이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 남이라는 거예요. 사인하면 책임져야 돼요.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대출 어떻게 해드릴까요? 대출 알아봐 드릴까요? 8, 90% 매겨서라도 그 서명하게 만들려 그래. 올라가면 좋지. 근데 이렇게 될 줄 아냐고.
지금 같은 상황.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나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중개한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면 산 사람 책임이에요? 산 사람 책임이야. 사인만 하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는 강남에 사는 걸 권장합니다. 예, 부자들이랑 법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 사면 아는 동네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물 사면 어디 사요? 내가 아는 동네 사지, 다. 그리고 또 가서 보고 싶고,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아는 동네일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번에 비즈니스 PT 하면서 건물 막 알아보고 했어요. 사무실 알아봤어요. 그거 어디 왔어요? 결국 잠실역에서 방이동 왔어요. 하여튼 뭐, 그냥 그 근처로 알아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법인 많고 부자 많은 데다가 하는 것이 거래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홍대에 또 건물 많이 샀었는데 홍대에 부자가 많아요? 강남에 부자가 많아요? 강남에 부자 많지. 그럼 거래가 강남이 많이 돼요? 홍대가 많이 돼요? 강남이 많이 되지. 그냥 그게 다예요. 거래가 많이 돼야지 재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이 좋아졌을 때 빠르게 반영이 된다. 왜냐면 거래가 돼야지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임차인 유치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도전한다면 알아야 되는 사항이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이거는 애들 장난인 거 훨씬 많아. 엄청 많고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많고, 여러분들이 건물 사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고 나서 고생하고 후회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융 환경이 안 좋을 때, 지금 같은 때에 오히려 사야 됩니다. 금리가 싸서 누구나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아무나 못 살 때 사가지고 누구나 살 수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거를 옛날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오늘 비디오 도움이 되셨으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라는 겁니다. 요 밑에 보면요 빨간색 버튼으로 있는데 그걸 눌러 두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진짜 쪽팔려가지고 부자들이 차마 못 꺼내는 얘기, 그런 얘기들 제가 싹싹 취재하고 또 제가 실제 겪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